안녕하세요. 시한부 선고받고 다시 살아 돌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만 반평생을 살았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네가 됐지만 제가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골목마다 기름 냄새하고 잉크 냄새가 뒤엉켜 있던 공장 바닥이었어요. 이 골목에서 남편하고 둘이 종이 상자를 접고 밤에는 그 종이 더미 위에서 신문지를 깔고 잤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더니 어느 날 이 골목이 통째로 값이 올라 있더라고요. 지금은 상가 건물 두 채하고 아파트 한 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죠. 솔직히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재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왜 사람들이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이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돈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겉에 발라놓는 걸 벗겨낼 뿐이죠. 포장을 뜯으면 안에 든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당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고향은 충청도 시골이에요. 아버지가 논 면마지기 붙이면서 딸 넷을 키웠는데 그중 셋째가 저였어요. 사실 셋째는 집에서 제일 안 보이는 자리예요. 옷은 언니들이 입던 걸 물려 입고 학교도 나가라면 나가고 말라면 마는 그런 아이였죠. 그게 서러운 건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23세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시절에 시골 처녀가 서울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공장 아니면 남의 집살이였죠. 그래도 운 좋게 인쇄소 격리로 들어갔어요. 말이 좋아 격리죠. 장부 접고 밥 짓고 배달도 나가고 밤에는 종이 나르는 일까지 다 했어요. 그 인쇄소에서 일을 다 배웠어요. 남편을 만난 것도 그 인쇄소였고요. 결혼해서 우리 둘이 차린 게 포장 자재 공장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단하고 6시에 트럭 몰고 나가 납품하고 낮에는 거래처 돌고 밤에는 다시 재단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니까 이 동네가 몰라보게 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커피 가게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철공소 건물이 카페가 된 걸 보며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저기 새로 생긴 카페 커피 한 잔에 얼마 받는지 알아? 우리 상자 30개 값이야. 그 사람은 그때 이미 뭔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를 살던 그 낡은 건물을 무리해서 사들인 게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저는 빚지는 게 무섭다고 말렸는데도 남편이 그랬어요. 땅은 사두면 다 남게 돼 있어. 사실 남편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10몇 살부터 인쇄소로 들어가서 잉크통 나르는 걸로 밥벌이를 시작했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거친 남자들 틈에서 얻어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웠으니 성격이 무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장 차리고 나서 직원을 뽑을 때였어요. 면접을 보는데 남편이 5분을 안 넘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눈이 자꾸 다른 데를 보잖아. 진득하게 일할 사람이 아니야.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사람 그렇게 함부로 보는 거 아니라고 타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열의 9은 남편 말이 다 맞았어요. 남편은 사람 얼굴에서 뭘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험한 데서 굴렀으니까 그게 살아남는 기술이었겠죠? 남편한텐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만호 씨라고요.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였어요. 만호 씨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수재였대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저 집 아들은 뭐가 돼도 될 거라고 했다는데 하필 그 해에 만호 씨 아버지가 몸져 누운 거예요. 그러니 무슨 대학이에요. 등록금은커녕 약값도 못 되는 판인데요. 결국 만호 씨가 학교를 포기하려던 그때 남편이 봉투 하나를 들고 학교로 갔대요.
만호 씨한테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내고 왔다더라고요. 너는 머리로 벌어. 난 손으로 벌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만호 씨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남편은 계속 옆에서 도움을 줬어요. 하숙비도 내주고요. 두 사람 우정이 저도 참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술만 마시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만호야, 나 먼저 가면 우리 마누란 네가 봐줘라. 어디 아파도 네가 살려내야 돼. 알지? 야, 뭘 벌써 그런 소리를 해.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 뒤에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온 건 아들이 30 중반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하는 일이라는데 전 그런 일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며느린 말씨나 행동이 참 고왔어요. 웃을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데 그게 참 예의 발라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정해진 상태였죠.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마음을 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집을 하나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형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고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말에 정색을 하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못 해줄 형편도 아닌데. 집이 있어야 너희도 부담이 줄지.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받아서 시작하면 나중에 저희가 저희 힘으로 뭘 했는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저는 제 일 계속 할 거예요. 준영 씨한테 손 벌리는 것도 싫고요. 둘이 열심히 살면서 하나씩 채워갈게요. 그때부터 어딜 가든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결혼하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애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애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부엌하고 거실 사이에 벽이 하나 있어서 거기 서 있으면 저쪽에서는 제가 안 보여요. 물소리를 잠깐 잠갔을 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 그 건물 있잖아. 그거 산지 얼마나 됐어? 글쎄, 한 20년 됐나? 아들이 대충 얼버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지금 몇 배 오른 거야? 한 채에 얼마쯤 하는데? 지금 그 건물은 누구 명이야? 저는 그때 사과를 깎다가 손을 멈췄어요. 칼을 든 채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 안에서 숫자가 또박또박 굴러나오는데 그건 제가 봐온 며느리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집도 안 받겠다고 정색하던 애하고 저 벽 너머에서 건물 시세를 묻는 애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식구가 됐으니 궁금할 수도 있지 하면서 저 자신을 달랬어요. 솔직히 현명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분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날 못 본 척한 값을 저는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됐어요. 남편은 추운 겨울날 아침에 갔어요. 공장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전 그때 부엌에 있었어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남편이 현관에 옆으로 누워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말이라도 한마디 남기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그러더니 죽는 것도 말 한마디 없이 갔어요. 그런데 빈소의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구석자리에 만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상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친구가 꼬박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남들 오갈 때도 그냥 벽을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마음이 쓰여서 새벽에 제가 국을 한 그릇 떠서 갖다 줬어요. 만호 씨 이거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만호 씨가 쓰러지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만호 씨가 깊게 한숨을 한번 푹 내쉬더니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만이가 자긴 국수 먹으면서 저한텐 꼭 밥을 사줬어요. 공부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고. 그 소리를 20살 먹은 놈한테 하는데 저는 준 것도 없어요. 한참 뒤에 만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양복 무릎을 툭툭 털더니 절 보고 그랬어요. 재수씨, 나중에 몸 어디라도 이상하면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상만이랑 한 약속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건 없네요.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 다른 말도 없이 그 말만 하고 갔어요. 근데 상갓집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소리가 다 그렇잖아요. 몸조리 잘하시라, 건강 챙기시라 그런 말들요. 그런데 만호 씨는 그날 저한테 인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하고의 약속을 지키려고 온 거였던 거죠. 상속 정리도 그 해 안에 마쳤어요. 회사는 아들 앞으로 넘겼어요. 아들이 그때 40이 다 돼가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만 배웠지 자기 이름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전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부동산하고 현금은 전부 제 이름으로 뒀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죽을 때까지 당신이 쥐고 있어.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 뒤로 3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을 저는 지금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속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며느린 정말 저한테 잘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우리 집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까지 차로 20분 거리를 그 새벽에 건너와서 아침을 차려줬죠. 그리고 제가 혈압약 먹는 시간도 알람으로 다 맞춰놨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물컵을 들고 왔죠. 특히 김장 때는 며느리가 더 나섰어요. 어머니, 올해 좀 더 넉넉하게 할까 봐요. 한 200포기쯤 할까요? 내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알거든요. 배추 절이는 데만 이틀이에요. 예. 아유, 그걸 누가 다 먹니? 우리 식구 몇이나 된다고. 그러다가 알아 누워. 우리 먹을 게 아니라요. 회사 직원분들이랑 건물 세입자분들까지 나눠주려고요. 이럴 때 넉넉하게 해서 나눠 먹으면 더 좋잖아요. 하루 고생하는 게 뭐 대수예요. 사람 마음 얻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 그런 며느리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람 귀한 줄 아는 애다 하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김치통을 받아들고 며느님 참 대단하다고 할 때마다 제 어깨가 아주 하늘까지 올라갔죠. 그때 며느리가 한 사람 마음 얻는 게 어려운 거라는 그 말, 저는 그걸 딱 반만 알아들은 거예요.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1년 전 봄부터였어요. 밥을 먹으면 명치가 뻐근했어요. 처음엔 체했나 보다 했죠.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낫는 것 같다고 또 그러고요. 그러다가 뒤에 옷장에서 치마를 꺼내 입었는데 허리가 헐렁한 거예요.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2달 사이 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먹는 걸 줄인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면 우리 나이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더니 며느리 반응이 좀 뜻밖이었어요. 어머니, 그거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빨리 큰 병원 가봐요. 아프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며느린 병원을 알아보는데 아주 열심히였어요.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교수가 유명하다더라. 예약이 몇 달 밀렸다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겠다며 밤마다 휴대폰을 붙들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집안에 자잘한 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3년 넘게 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한 번씩 왔으니까 우리 집 살림을 저만큼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등을 돌린 채로 그러더라고요. 아이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그 며느님이 요즘 안방 서랍을 자주 여시더라고요. 왜 그 사장님이 서류 모아놓은 서랍 있잖아요. 거기를 사모님 안 계실 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서요. 전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어요. 얘가 뭐 찾을 게 있었나 봐요. 내 보험 서류랑 그런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그 뒤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걸리는 게 사돈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어요. 명절쯤에 전화하고 애들 생일이나 얼굴 보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집에 자주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반찬통을 몇 개씩 싸들고요. 아이 사돈, 이거 제가 담근 건데 한번 잡숴보세요. 요즘 입맛 없으시다면서요. 그렇게 오시면 두어 시간씩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니 더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얘기 끝이 늘 이상한 대로 흘렀어요. 사돈,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호텔이 따로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거기 들어갔는데 아주 만족하더라고요. 자식들 눈치 볼 일도 없고 다 해주니까 몸도 편하고요. 그러더니 가는 길에 소파 위에 뭘 한 장 놓고 가더라고요. 사돈, 이거 심심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요양원 브로슈어를 두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접힌 자국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벌써 어디로 옮길 궁리를 하고 있을까? 그러는 사이에 몸은 계속 나빠졌어요. 밥을 반 공기도 못 먹겠고 저녁만 되면 등 뒤가 뻐근했어요. 며느리가 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전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전 며느리가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걱정만 시키나 싶어서 되레 미안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나이에 어디가 안 좋으면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 병원 그만 알아봐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순간 며느리 얼굴이 좀 굳더라고요. 네? 아는 분이요? 네 시아버님 친구 있잖니. 그 양반이 대학병원에 있어. 거기로 가면 돼. 그분이 어디 안 좋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거든. 거기로 가면 돼. 더 알아보지 마라. 제가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오늘 그 교수님 뵙고 왔어요. 미리 인사도 드릴 겸 예약도 다 잡아놨고요. 아유, 뭐하러 거기까지 갔니? 전화로 하면 되는걸. 그래도요. 아버님 친구분이시라는데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데도 굳이 시간을 내서 병원까지 다녀왔다는 게요. 얼마 뒤 검사 예약일 아침에 며느리가 현관에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 있어요. 그거 아시죠?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검사는 이틀에 걸쳐 받았어요.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60이 넘은 나이에 그걸 다 받고 나니까 검사만으로도 반쯤 죽겠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줬어요. 사복 갈아입는 것부터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저만 따로 진료실로 오라는 거예요. 환자분만 따로 보자고 했다면서요.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만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만호 씨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신세를 다지네요. 제가 웃으면서 앉았는데 이상하게 만호 씨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데 그걸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종이 끝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한 장을 넘기려다 말고 또 넘기려다 말고요. 저는 그 손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만호 씨가 저를 겨우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 일단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말만 기다리며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췌장 쪽이 많이 안 좋습니다. CT만 봐도 주변으로 이미 번진 게 보일 정도고요. 이 정도면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저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냥 다 말해주세요. 괜찮으니까. 만호 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길게 봐도 6개월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이상하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뭔가가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 그냥 창밖에 서 있는 나무를 봤어요. 잎이 아주 파랬어요. 저 나무는 내년에도 저러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제 나 당신 만나러 가나 봐. 그런 생각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문고리를 잡는데 뒤에서 만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수 씨, 미안합니다. 전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의사가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해요?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요. 그 순간에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게 마음 한구석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죽는다는 소리를 방금 들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시 하나쯤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와보니 대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그 애가 뭘 읽었는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집으로 가자. 며느리가 대기실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달래야 했어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다고. 원래 이 나이에는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겨우 진정하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 걸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사람들 오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어요. 6개월 남았다는 소리를 방금 들은 사람이 며느리 걱정을 하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걸음을 멈췄어요. 세면대 거울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거든요. 한 손으로 립스틱을 들고 입술을 반쯤 벌린 채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몇 초쯤 보다가 문을 닫고 나왔어요. 손이 미끄러져서 문을 놓았더니 알아서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앉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요리창에 금이 하나 간 걸 본 느낌이었어요. 분명 금이 갔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깨질 금인지 그냥 흠집인지는 모르겠는 그런 상태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 나왔어요. 눈이 벌겋더라고요. 입술은 아까보다 좀 진했고 제 앞에 와서 앉더니 제 손등을 자기 두 손으로 덮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 제가 괜히... 괜찮다. 어머니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입술을 보면서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 그 얼굴이 어디랑 겹치는지 그날 밤에야 알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건물이 몇 배 올렸냐고 묻던 그 목소리요. 그 목소리에 얼굴을 붙여보니까 딱 그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데 그동안 며느리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딱 일주일 뒤에 알게 됐어요. 사람이 변하는데 정말 일주일이면 되더군요. 제일 먼저 없어진 건 아침상이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우리 집 부엌에 불이 켜졌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부엌에 나가봤더니 불이 꺼져 있고 싱크대에 며느리가 마신 걸로 보이는 커피잔 하나만 놓여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오늘 아침은 안 하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도 안 들고 그러더군요. 어머니, 아픈 분이 무슨 아침까지 다 드시려고요. 어차피 소화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일찍 방에서 내려왔어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나길래 뭐라도 거들어 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며느리랑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부엌에서 콧노래가 들렸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발을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순간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고는 곧 알았죠. 병원 화장실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거든요. 그게 그날 이후로 제 안에 가라앉아 있었나 봐요. 저는 잊은 줄 알았는데 콧노래 하나에 통째로 떠오르더라고요.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등을 보이고 서서 냄비를 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랫소리를 한참 듣고 있다가 결국 물었어요. 뭐 좋은 일 있니? 며느리가 절 힐끗 보더라고요. 네? 갑자기 왜요? 아니 아까부터 콧노래를 부르길래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해서.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니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넘어가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국자를 내려놓더니 편안한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요즘 세상이 참 즐거워요. 사는 게 재밌네요. 뭐? 그냥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실언을 한 게 아니었어요. 말이 헛나온 사람은 얼굴이 굳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오히려 후련한 얼굴이었어요. 오랫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걸 드디어 뱉어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뭐라고 대꾸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국물이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더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게요. 심지어 제가 며칠 뒤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가서 뭐 하시게요? 항암하면 고생만 하고 결국 똑같아요. 그거 돈만 나가요. 어머니, 그리고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예요. 어차피 몇 달 안 남았다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숟가락을 놨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말고 죽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되레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그럼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뭐 어머니 위해서 맨날 울기라도 할까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며칠 뒤에는 볼 일이 있어서 낮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방바닥에 종이 박스가 대여섯 개 놓여 있었어요. 옷장문은 다 열려 있고 서랍은 죄다 빼놓고 제 옷이 차곡차곡 잡혀서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릇들이 신문지에 쌓여 있었고요. 저는 당황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서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다 왜 나와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 오셨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접던 옷을 마저 접어놓고 무릎을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아주 태연하게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가서 이거 다 하려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시간 될 때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와서 뜻이 되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이 하했어요. 그러다 그 뜻이 딱 이해되는 순간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저는 그 박스를 발로 다 걷어찼어요. 박스가 넘어가면서 옷이 방바닥에 쏟아지고 남편 사진이 튀어나가 벽에 부딪히면서 유리에 금이 쫙 갔어요. 제가 소리를 치며 절규하듯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나 아직 살아있다. 이 방, 이 집 주인도 나고 아직 안 죽었다고! 이 나이 먹도록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어요. 목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도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이 집 주인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6개월 그거 지나면 어차피 다 제 거 되는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뭐가 다른데요? 저 그리고 3년이나 했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데 눈은 아주 찼어요. 새벽 5시 반에 매일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차리고 그동안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제가 설마 어머니를 뭐 그 정도로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어머닌 그렇게 사셨잖아요. 건물도 2채나 갖고 아쉬운 것 없이 사셨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러라고 했니? 내가 시켰어? 맞아요. 근데 건물 2채 진 시어머니한테 안 그럴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정말로 뺨을 때리려고 들었는데 손이 허공에서 멈추더군요. 며느리는 눈도 안 감았어요. 턱을 들고 저를 그냥 보고 있었어요. 때려보라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길래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내 짐을 다 쌌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아들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어차피 언젠간 해야 되는 일은 맞잖아. 어차피라는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죽을 날을 받아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린 안방을 애 공부방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환자는 조용한 데가 좋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 3층은 창고로 쓰던 데예요. 며느리가 벌써 거기다 이불 한 채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 좁은 방에 누웠는데 옛날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이 집은 저하고 남편이 세운 집이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우리 손끝에서 나온 건데 어느새 저는 창고에 누워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3층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시뻘건 배달 음식이 한가득 놓여 있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목구멍이 따가운 음식이었어요. 며느리가 앞접시를 놓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어차피 못 드실 거 참으면 뭐해요?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그게 사는 낙인데. 전 그날 그걸 2젓가락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맛있어 보여서도 아니었어요. 다들 잘 먹는데 저 혼자 상 앞에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있는 게 더 비참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저만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결국 밤에 위가 뒤집혔어요. 명치부터 등 뒤까지 불에 든 것처럼 뜨거워지는데 그게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더라고요. 3층까지 올라갈 기운도 없어서 계단에 앉아있다가 겨우 기어 올라가서 약을 찾아 먹었어요. 약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서 깼어요. 물을 마시러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주머니가 늦게까지 남아 계셨어요. 며느리가 다음날 손님이 온다고 일을 잔뜩 시켜놨거든요. 부엌불만 켜놓고 그릇을 닦고 있는 게 계단에서도 다 보이는데 정작 며느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불을 다 끄고 소파에 다리를 올린 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웃긴 얘기 해줄까?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어지간히 살고 싶은가 봐. 아까 매운 거 2젓가락 먹고는 속쓰리다고 바로 약 챙겨 드시더라니까? 근데 야, 그게 문제야. 생각보다 더 오래 가겠어. 병원에선 6개월이랬는데 이러다가 1년 가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난간을 잡았어요. 반대로 며느리 목소리는 점점 더 밝아지더라고요. 아참, 그거 얘기했나? 우리 시어머니 건물 1층 커피집 월세만 500이야. 2채가 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통장에 돈이 막 꽂히는 거야. 미쳤냐? 내가 일을 왜 해?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 건물 월세를 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웃음이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 아주머니가 제 옆에 와 계단에 같이 앉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저한테 휴대폰을 내미는데 화면에 녹음이 떠 있었어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언제 쓰실진 사모님이 정하세요. 그날 저는 물도 못 마시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엔 그 일이 있었어요. 낮에 제가 3층에서 내려오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가방을 열어놓고 탁자 위에 책자를 펼쳐놓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관이 실린 책자였어요. 제일 싼 건 뭐예요? 다 너무 비싸네요. 기본형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중간 이상으로. 굳이요? 근데 좋은 거 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태울 건데.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 시선이 저한테 오니까 며느리도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놀랄 줄 알았어요. 책자를 덮거나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붉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절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마침 잘 내려오셨네요. 어머니 일이잖아요. 어머니도 들으시는 게 낫죠. 그 남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일어섰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민망해 하더라고요. 저기 제가 다음에 다시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이거 다 아세요. 전 그날 그 거실을 나와서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골목 끝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계단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값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침밥, 김장, 그게 전부 다 값이었어요. 이제 물건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 값 치르는 걸 그만둔 것뿐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 속을 반의 반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건물 1층 커피집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 건물 파는 건가요? 며느님이 곧 명의가 바뀔 거라고 월세 조정하자고 해서요. 세입자들한테 하나씩 전화를 돌렸더니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제 건강을 묻기까지 했고요. 며칠 뒤에 건물에 직접 나가봤어요. 오래 비어있던 2층, 3층 문에 공사 예정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하는 말이요. 사모님 요즘 좋으시겠어요? 위층 다 나갔다면서요. 네? 나가다니요? 며느님이 그러시던데요. 꽃집, 사진 스튜디오, 공유 사무실인가 그거 하나 계약금까지 다 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1층 커피집 나가면 거기 며느님이 직접 뭐라 하신다고요. 갤러리 카페라던가요. 벌써 공사업체까지 정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웃었어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예, 너 우리 건물에 뭘 했니? 그거요? 비어있는 게 아까워서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건데 미리 채워놓으면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곧 저희 거잖아요. 미리 좀 채워 넣는 거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1층은 뭐야? 무슨 돈이 나서? 그건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공사도 계약했고요. 어차피 몇 달만 있으면 다 정리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지금 이런 거 신경 쓰실 상태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몇 달만 있으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부터 제 카드까지 막혔어요. 병원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게 무슨 당연한 일이라는 듯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지시켰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잘못 쓰시면 어떡해요. 그날 저는 병원에 못 가고 집에 걸어 들어오는데 손녀가 저금통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아까 택시 못 탔지? 엄마가 할머니 돈 없대.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 돈 있어. 진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손녀를 안았어요. 애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어린 게 제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이는데 이 집에서 제 등을 만져준 사람이 10살짜리 하나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엔 아들이 방으로 올라와 위임장을 내밀더군요. 이대로 두면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고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반으로 접어 돌려줬어요. 네 아버지가 이걸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엄마 왜 그래요? 당연히 할 거 미리 하는 건데. 그리고 아버지 얘기 좀 그만해요. 가라.
그날 밤 천장을 보고 누워 남은 날을 셌어요.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5달쯤 남았겠구나. 그럼 저 애들은 5달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해서 어떡하지?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만호 씨였어요. 재수 씨, 병원에 좀 들르십시오. 꼭 혼자 오십시오. 아무도 데려오지 마시고요. 꼭 혼자 오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성당에 간다고 하고 혼자 나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만호 씨가 일어나서 문을 잠갔어요. 의사가 진료실 문을 잠그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고는 책상 밑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더니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재수 씨 췌장암 아닙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든 채로 만호 씨를 번갈아 봤어요. 무록입니다. 양성이고요. 이건 수술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때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일부러 한 말입니다. 오진이 아니라 일부러 한 말입니다. 저는 머리를 짚고 일어섰어요. 만호 씨가 안절한 손짓을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실은 검사 전에 며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드리러 왔다면서 결과 나오면 자기한테 제일 먼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만약에 안 좋으면 얼마나 남은 건지 솔직히 말해달라고요. 준비할 게 있다면서요. 재수씨, 저 가운 입은 지 40년이에요. 이 방에서 별별 보호자를 다 봤어요. 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나한테 무릎 꿇는 사람. 그런데 그날 며느님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전 그제야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10년, 20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 재수씨가 진짜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더 무서운 짓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당긴 겁니다. 재수씨가 아직 2발로 걷고 건강해서 도장을 쥐고 계실 때로요. 저는 한참 만에 겨우 물었어요. 도저히 이 상황이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만호 씨가 왜요? 아니 남의 집 일을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제 질문에 만호 씨가 낡은 가방을 손으로 쓸었어요. 제가 상만이 고생한 돈으로 이사가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못 해준 걸 상만이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상만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상만이가 죽기 몇 달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이걸 주면서 자기가 죽고 한참 뒤에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만호 씨가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편이 그걸 쓰느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지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만호 씨가 그걸 저한테 안 주고 자기가 읽었어요. 만호야, 난 아무래도 먼저 갈 것 같다. 내가 평생 우리 마누라한테 해준 게 없다. 근데 내가 없으면 저 사람 혼자다. 아프면 네가 봐주고 누가 저 사람 마음 다치게 하거든 네가 좀 막아줘라.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있었어요. 만우 씨가 종이를 도로 접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제가 이걸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님 눈을 보고 나서야 알겠더군요. 상만이가 막아달라고 한 게 병이 아니었구나. 사람이었구나.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있었어요. 항상 뭘 물어도 당신은 몰라도 돼 그 말만 하던 사람이 서재에 앉아서 이런 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요. 상만이가 며느님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돈 앞에 선 사람을 안 믿은 거죠.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이상하게 며느리한테 당했던 게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만호 씨한테 화도 안 났고요. 오히려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막상 이곳이 벼랑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때부턴 무서운 게 없어지거든요. 한참 만에 제가 물었어요. 만호 씨, 이 병 말이에요. 조금만 더 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종이 들고 가서 아니라고 하면 다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옆에서 한 번만 봐주라고 할 거고요. 그럼 저는 또 봐주겠죠. 그러고 몇 년 지나서 진짜로 늙고 병들면 저희는 그때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시간을 주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내 눈으로 끝까지 보게요. 만호 씨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곧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던 날엔 창밖 나무가 파랬는데 그날은 잎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웃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딴 사람이 됐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화도 안 내고 뭐든 고맙다고 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라면 군말 없이 올라갔고요. 며느리가 처음엔 이상하게 보더군요. 얼마 전까지 박스를 걷어차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며칠 뒤에 제가 먼저 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참 모질게 굴었다. 아프니까 사람이 못되게 변하더라. 어머니, 어차피 돈은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니. 남은 재산 다 정리해서 너희 앞으로 해주고 가마.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며느리 얼굴을 아주 자세히 봤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 같은데 며느린 커피잔을 아주 조용히 내려놓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잘 결정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게 다였어요. 고맙다거나 죄송하다거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라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어서 바로 이러더군요. 언제 하실 거예요? 서류는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도장하고 신분증만 챙기시면 돼요. 장소도 제가 잡을게요. 이런 건 여럿이 보는 데서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작은 끈까지 완벽하게 놨어요.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했으면 전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를 갈며 모든 걸 준비했어요. 하나는 아주머니한테 그 녹음을 지우지 말고 갖고 계시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세월이라는 게 그래요.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 그 서류 한 장만 들고 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건물에 가서 며느리가 버려놓은 걸 하나씩 다 받아왔어요. 계약서 사본이며 공사 견적서까지 모든 걸 챙겨뒀죠.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가보고 알았어요. 그건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돈 쪽 식구가 반이 넘는 20명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자기 식구들 앞에서 여는 잔치였어요. 내가 지금 뭘 받는지 봐라 하는 자리요. 며느리가 흰 원피스를 입고 문 앞까지 나와 제 팔을 부축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어머니 얼른 오세요. 그냥 편하게 서명만 하시면 돼요. 사돈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두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아이 사돈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고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테이블 가운데 서류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만년필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펜을 집어들었어요. 온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휴대폰을 들고 찍고 있더군요. 저는 뚜껑을 열었다가 그대로 도로 내려놨어요. 예, 그 전에 손님 한 분 오시기로 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만호 씨가 들어오고 그 뒤로 아주머니가 따라 들어왔어요. 당황한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앉아라. 제 목소리가 그날은 아주 낮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은 제 목소리에 긴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앉더군요. 만호 씨가 테이블 앞까지 걸어와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종이 한 장을 그 서류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어요. 환자 윤정석, 췌장암 아닙니다. 오진이에요. 그때 누군가 컵을 놓치는 소리가 났어요. 담관염 무록이고 양성입니다. 수술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때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걸 전 바로 앞에서 봤어요. 어쩌니 얘 오진이라는데? 어머니, 네 소원대로 얼른 못 죽겠다.
내가 죽어야 이걸 다 넘겨줄 텐데 내가 멀쩡하다잖니. 참 이걸 어떡하면 좋니? 사돈이 벌떡 일어섰어요. 사돈 지금 사람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안 죽는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며느리 얼굴색이 또 한 번 변했어요. 사람을 죽음 앞에 두고 깔깔대며 웃던 그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저는 그 웃음을 그날 두 번째로 들었어요. 그 생생한 목소리에 사돈 쪽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형제분 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더군요. 사돈이 딸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얘,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랑 농담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올려 며느리 뺨을 쳤어요. 그 넓은 연회장에 짝 하는 소리 하나만 울렸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감싸고 절 봤어요. 그 눈에 그제야 눈물이 차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지 마.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한 장씩 테이블에 놓았어요. 2층 꽃집, 3층 사진관, 공유 사무실 계약서, 세입자들한테 돌린 인상 통보서, 그리고 네 이름으로 된 대출하고 네가 도장 찍은 공사 계약서. 근데 지금 그 건물 누구 거니? 어? 누구 거냐고 물었다.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 거야. 등기부에 내 이름 하나 적혀 있어. 세든 사람이 도배 하나 바꾸는 것도 내 허락 받아야 되는 건물이야. 그런데 너는 내 허락 없이 남한테 계약금까지 받았어.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네 거니까 미리 했다고 했지. 그런데 어쩌냐, 내가 안 죽는다는데. 저는 세입자 명단을 꺼냈어요. 오늘 이 자리 끝나면 난 이 사람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말할 거다. 그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럼 저 사람들이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겠지. 가게 자리 알아보느라 쓴 돈도 물어내라 할 거고. 그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니? 네 이름 여기 적혀있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꺾였어요. 어머니, 공사도 이미 시작했어요. 대출도 저 그거 진짜 갚을 능력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제가 그만 정신이 나가서. 어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이거 잘못되면 죽어요.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떼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 네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도 너는 나를 산채로 묻었어.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너한테 난 이미 없는 사람이었잖니. 밥 먹는 것도 아깝고 약 먹는 것도 우습고 그저 언제 치우나 그 생각뿐이었잖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3년이 넘게 어머님 밥 차려주고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 한땐 그랬지. 근데 이제는 나도 너랑 똑같이 하려고. 며느리가 절 올려다봤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얼굴로요. 네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 나도 너를 그렇게 똑같이 해주마. 오늘부터 내 인생에 넌 없어. 난 네 이름도 안 부를 거고 얼굴도 안 볼 거야. 네가 무슨 일을 당했다는 소리가 들려도 난 절대 안 볼 거다. 왜냐면 오늘부로 넌 나한테 죽은 사람이거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며느리가 제 발밑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사돈까지 뛰어와서 딸을 붙잡고 흔드는데 며느린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어요. 나가는 길에 아들이 제 팔을 붙잡는데 전 아들한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 장부 하나도 빼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날 밖으로 나왔더니 만호 씨가 빨리 수술 날짜부터 잡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수술을 받았어요. 2시간 만에 끝났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수술인데도 잠을 아주 잘 잤어요. 열흘 만에 퇴원해서 집에 오니 3층에 있던 제 이불이 안방에 도로 깔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미리 오셔서 다 정리해 뒀더라고요. 며느리는 집에서 나갔어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계약금 돌려달라는 사람, 가게를 뺐다면서 손해를 물어내라는 사람, 자재를 들여놨다는 공사업체, 매달 나가는 이자,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기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너무하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덮어줬으면 며느린 그게 덮어지는 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더 큰 짓을 했겠죠. 결국 아들하고 며느린 얼마 안 가서 갈라섰어요. 손녀는 제가 한 달에 2번 데려다 하루씩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회사 장부를 들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회사를 다시 제 이름으로 다시 돌리고 아들은 밑에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 일하게 했어요. 그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절 찾아온 건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였어요. 대문 앞에서 얼굴이 반쪽이 된 채로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애도 있잖아요. 어머니 손녀요. 손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죽거든 그때 다시 와라. 혹시 모르잖니? 근데 난 아직 멀었다. 20년은 더 살게 생겼는데 어쩌니? 저는 큰 소리가 나도록 대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만호 씨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만호 씨, 그때 겁 안 났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잘못되기라도 했으면요. 겁났죠.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재수 씨 지키는 게 상만이를 지키는 거니까요. 제가 그놈한테 빚이 많잖아요. 전 그날 국밥집에서 울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게 뭔지 전 오래 몰랐어요. 그냥 그 건물 2채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남의 등록금을 대준 그 마음이었어요. 그게 긴 세월을 돌아서 왔고 제 목숨을 살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이자가 어딨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나이쯤 되신 분들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절대 잘해줄 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얼굴은 내가 약해졌을 때 봐야 알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재산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날짜가 눈앞에 보이면 사람 마음이 저절로 그리로 기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전 이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으면 저는 그 창고에서 눈 감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힘으로 오래오래 잘 살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